아, 밴드에 있는 모의고사 풀어보셨나봐요. 밴드에 있는 글쌤도 풀어보셨어요? 몇 회 정도? 한 60, 70 정도면 조금만 더 하면 실제 시험에서 70, 80, 80점 넘을 거야 아마. 왜냐면 쌤 지금 아예 생소한 영역이 있잖아. 그리고 아예 안 들은 말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기출물 다 풀어보면 거기 다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생소한 말을 아까 저한테 적어주시면, 아까 칼슘 모형 처음 들어봤다고 했잖아.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해드릴게. 자, 어쨌든 10번이죠. 평가 10번. 평가. 15번. 오. 잘하면 오늘 다 끝내겠는데. 희망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자, 15번 블룸.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타일러 알죠? 타일러 교육과정학에 있어서의, 자, 보비트가 교육과정학을 처음 창설했지만 집대수한 사람은 누구다? 타일러. 그쵸? 타일러의 제자예요. 블룸이 제자. 자, 그러면 타일러는 목표를 뭐로 세우자 그랬어요? 내용 플러스 행동으로 목표를 세우되, 목표는 무슨 목표? 행동 목표로 구체적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블룸이 타일러가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이거죠. 명확한 기준. 왜냐하면 블룸 생각은 행동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행동적인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심동적 측면. 그렇죠? 우리가 삼각함수 같은 함수를 배우면서, 또는 임진왜란을 배우면서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임진왜란을 배우면서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정의적인 것도 배울 수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 이건 이제 심동적인 건 보통 신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신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을 찬다. 그럼 공을 찰 때는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신체적인 부분이. 그다음 공을 차면서 스포츠맨십을 배운다.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일러가 정의한 내용과 행동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인지 측면에서는 지식, 단순히 회상하는 것, 그다음 이해, 적용, 그다음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복잡성에 따라서 유계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말할 수 있다 이 문제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자, 삼투압의 원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하고, 삼투압의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식수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어려운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용으로 우리 선생님들 한국사 배우고 있으니까 내용으로 임진왜란에 대해서 지금 다 배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지적인 것만 할게. 행동에서 정의적인 것도 있지만 인지적인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여기까지. 자, 쌤,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배우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는 두 번째 2번 문제. 임진왜란에서 한산도 대첩을 이끈 장군은 세 번째. 임진왜란에서 이 일대 왕은 이렇게 쭉 내면 순전히 어떤 것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회상하는 문제만 냈죠. 그러면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럼 자, 이건 어때요? 봐봐요. 이 중간고사하고 이 중간고사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1번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는 2번 다음은 임진왜란 전후의 토지 결수의 변화다. 토지 결수의 변화다. 이 토지 결수 변화를 잘 설명한 것은 3번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을 경제적, 그렇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잘 분석한 것은 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석만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 수 없겠죠.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근데 여기 같이 연도도 물어보고 지식도 물어보고 여기 같이 이해나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죠. 그다음 방금 같이 경제적 원인으로 왜 일어났는지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봐라 했죠. 분석도 했던. 그래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책이 아주 소책자인데 이게 발간되자마자 우리나라의 번역해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다 갖고 다니도록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바이블이야. 평가의 바이블. 이걸 보고 뭐 하도록 교사들이 평가하도록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블룸 교육 목표 분류학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평가에서 나온 거고 단순하게 어떤 게 아니라 지식만 물어볼 게 아니라 이걸 그럼 제가 자 쌤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지식적인 문제 하나, 이해적인 문제 둘, 적용적인 문제 하나, 분석적인 문제 둘, 종합 평가 뭐 이렇게 해서 10문제 내겠다. 어때? 굉장히 골고루 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여기 이거 놓고 여기서 10문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면 좋겠죠?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잘 측정한 거죠.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잘 측정한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높다고 그래요? 내용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타당 나올 때. 그럼 이런 이원 분류표를 만들면 타당도가 높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겠죠. 타당도 좀 이따 나온다. 그때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식은 이건 다 외울 필요 없었어요.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부분까지만 해요. 이 순서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아래하고 제일 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끝.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저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식은 단순히 뭐 하는 거, 회상하는 거, 이해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자, 적용은 말 그대로 아는 이론을 실제 상황에 사용해 보는 거. 그렇죠? 삼투압의 원리를 사용해서 실제 이 소풍 가서 어떤 장소 가서 실험실 가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 증류술. 이런 것들이 적용입니다. 분석은 말 그대로 아까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런 데서 알아보는 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종합은 그걸 이렇게 요소들이 이제 묶어보는 거 전반적으로. 그래서 자신 봐. 이런 문제가 종합을 물어보는 거야. 다음 달에 있을 과학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행사 일정표를 짜봐라.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 지식적인 문제도 있겠죠. 각 요소들이 다 결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요소를 분해한다면 이건 결합이거든요. 이 평가는 특정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 같이 판단하는 게 평가예요. 이걸 제일 위로 봤어요. 어떻든 선생님, 우리 공무원 수준의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만 해봅시다. 여기. 이거 전혀 몰라도 돼요. 일단 블룸이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하고 제일 밑이 보고 지식이고 제일 위가 평가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의적인 측면은 여기서 안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도 없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고, 왜냐하면 블룸이 약속을 했는데 블룸이 심동적 영역을 안 나눴어. 블룸이 다른 사람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이 이건 잘 안 나오고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정의적인 것 측면이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뭐 정도에 따라서 내면화 정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일본어에 걸쳐 설명만 해보겠습니다. 감수는 그냥 의사예요, 의사. 자, 여러분, 이 어디서 공문이 왔다고 그럴까?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뭐 해라? 독서 교육 시켜라. 근데 학생들의 독서의 태도는 각겠어, 다르겠어? 독서하는 거. 좋아하는 애도 있겠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애도 있겠죠. 그럴 때 그 태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렇게 측정해요. 만약에 제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 지금 책을 읽을 의향이 있습니까? Yes, no 이렇게 물어봐. 없어요. 그럼 감수도 없는 거야. 독서에 대한 태도에서. 있어요. 그러면 감수는 있는 거야. 그럼 한번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습니까? 보통 선택한 책은 끝까지 읽습니까? 그러면 yes, 그러면 이건 반응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yes였는데 여기서는 no, 그러면 그 사람은 감수만 되는 거야. 그러면 감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면 전화 정도에서 감수에 해당하는 학생, 그렇죠? 모아둘 수 있겠죠? 그다음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세 번째, 당신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으면 친구에게 책을 권유까지 합니까? 여기도 예스도였어요. 예,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하면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노하면 반응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자, 당신은 읽은 책이 당신 독서를 통해서 읽었던 내용이 당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연기까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읽은 책이 자신의 진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직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이 사람은 굉장히 태도가 조직화라는 아주 높은 태도를 갖고 있구나.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학생.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같이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죠? 네. 그러면 뭐가 있다는가? 예스 그러면 인격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몰라줘요. 그냥 간반 가조인 순서. 그냥 애우기도 쉽게 그냥 간밤에 가조인했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감수하고 인격화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고, 15번은 그런 부분에서 옳지 않는 것, 이건 7구 문제를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봐봐. 쭉 있는데,
자, 여기는 복잡성 정도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비판을 받냐면 이거 나누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5번은 2번이죠. 근데 이건 7급에 나올 문제고 우리 지방직에 나온다면 그냥 순서만 나와요. 순서.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높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행평가. 자, 옳지 않는 거. 자,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수행평가 해봤어요? 안 했어요? 수행평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수행평가하고 형성평가하고 차이가 뭐예요? 수행평가하고 형성평가의 차이가.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수행평가 했다고 그랬으니까 형성평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지 잘 모르죠? 쌤이 형성평가로 말 안 했으니까. 그럼 혹시 OX 퀴즈 같은 거 했어요? 시험 끝날 때쯤? 안 하셨네, 그 선생님은. 5분 퀴즈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석대로 하자면 수업을 하고 나서 끝날 때쯤 뭐 해보겠어요? 어느 정도 잘 들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통 형성평가. 근데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우리 쌤이 해봤다고 그랬으니까 수행평가. 선생님들은 보통 지금은 서술식 시험으로 보는 걸 수행평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수행평가라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뭐만 제하고는 다 수행평가냐면 선택형 빼고는 다 수행평가예요. 1, 2, 3, 4 선택하는 거예요.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거 있죠. 그거 빼놓고는 다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죠. 선택형으로 사지선다형 몇 %, 수행평가 서술형 몇 %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수행평가는 방금 같이 서술형뿐만 아니라 논술형으로 봐도 수행평가고, 그렇죠? 그 다음 실기로 봐도 수행평가예요. 그 다음 선생님들이 작품 같은 거 모아놓고 하는 포트폴리오도 수행평가고, 실험 실습하는 것도 수행평가. 선생님 발표한 거, 뭐 이 대학에서 많이 발표하죠?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수행평가. 그래서 여기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원래가.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형성평가도 수업 중에 하는 거고, 수행평가도 보통은 뭐 물론 서술형으로 할 때는 보통 기말고사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끝나고 하는 거게 되겠지만 중간에도 하죠. 실기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같이 나만 해요. 단 형성평가는 뭐가 목적이냐면 피드백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점수 판정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점수에 안 들어가요. 선생님 5분 퀴즈 했는데 그거 점수도 넣어요? 안 넣잖아. 그러면 수행평가는 사실은 점수에 들어가죠. 수행평가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피드백도 목적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수행평가는 이런 생각에서 나왔어. 자, 이것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현장에서는 잘 이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수행평가는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해봐. 절대적인 지식이 있어. 완전 이건 뭐 객관적인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고 또는 전달하고 학습자가 이 지식을 몇 개나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되겠죠. 그럴 때 이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좋겠죠.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면 이건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아는지 여부만 이제 물어보려고 한다면 1 더하기 1은 얼마냐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회상하는 거. 보통 지필평가라고 그러는데 종이 연필 주고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평가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인 지식은 없대. 객관적인 보편 지식은 없고, 지식은 학습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혼자, 삐아제 같은 혼자, 비고치 같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구성해 간대요. 그럼 뭘 평가해야 되겠어요? 지식이 얼마나 잘 구성해 가는지 과정도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구성해 놓은 지식이 잘 구성해졌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도제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제는 장난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더 좋은 도자기, 또 더 좋은 유리공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뭐 해주겠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줘서 개선해야 되겠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다음 그 결과물도 평가를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식을 주입해 놓고 평가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구성해 가는지 과정이나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그 자체가 구성주의에 기반을 둬요. 구성주의에 기반을 둬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답이 딱 하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답이 풍부할 수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선택형은 이런 것들은 일단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형성평가는 원래 시초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행동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거 고래에게 2m 뛰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m 20, 40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뛰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수행평가의 목적, 아니 형성평가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성평가가 최근에는 조금 확대되고 있어요. 구성주로까지 활용되고 있어요. 구성주. 그러면 객관주에서 형성평가는 어때?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객관적으로 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그런데 구성주에서 형성평가는 좀 더 어떻게 한다? 과정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는지, 또 좀 더 좋은 지식으로 쌓아졌는지 그런 것 같은 거 물어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더라도 형성평가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형성평가를 풀어보시면, 실기 중심의 평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수행평가는 인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에는 적절하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앞부분에 실기 중심의 평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자, 인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지적 영역에 있는 교과 중심의 교과서에도 적절하겠죠. 자, 2번 수행평가는 아는 것과 수행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각에 스테이드했다. 수행평가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행 과정과 결과를 다양한 방법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항상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행한 공동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맞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우리 쌤 수행평가 해봤다고 그랬으니까 쌤들도 자, 이 인지적이다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이거 다 해봤어 안 했어? 수행평가 했어 안 했어? 수행평가 다 했죠. 꼭 예체능만 한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장은 이런 주장이야. 실기 중심의 평가에 기원을 두긴 해요. 수행평가가. 왜냐면 자, 처음 수행평가 나왔을 때 그 수행평가 체육 같은 데서 이미 했었는데, 왜냐면 체육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시도하면 시도를 한다든가 드리블을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과 사실은 그 기원으로 본자는 맞긴 한데,
순수하게 실기평가로 그때 봤던 그 평가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기원은 뭐에서? 실기평가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훨씬 그것보다는 더 넓은 의미고, 그 다음 인지적 영역에서 충분히 잘 실현할 수 있다. 17번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7번 문제입니다. 자, 수행평가 유형으로는 집필식, 구술식, 실습, 포트폴리오 이런 건 대부분 맞습니다. 수행평가 개발 절차는 일반적으로 평가 목적의 진술, 상세화, 자료 수집, 채점, 기록, 방법, 결정, 수행평가 과제 결정 등이 포함된다. 채점자가 범할 수 있는 평정의 오류로는 집중 경향 오류, 후광 효과, 논리적 오류, 표준 오류, 근접의 오류 등이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인별 변화 및 발달 과정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수행평가 방식은 당연히 표준화 검사가 아니겠죠. 표준화 검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걸로 딱 틀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당연히 뭘 해야 돼? 정해진 거 주장들을 비판해야 되는 거니까 딱 정해줄 수가 없겠죠. 4번. 수행평가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학생들 하여금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정답을 작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대로 하는 평가 방법이다. 1번이 정확히 나와버렸죠. 2번은 뭔지 읽어볼까요? 평가 후 준거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에 두는 것으로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방향을 밝혀주는 평가 방식이다. 준거 지향 평가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진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달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 방식이다. 이건 3번 같은 경우는 주로 형성평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쵸? 4번,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위원적 동기유발을 도모하는 데 유리하며, 이건 규준지향 평가죠. 그래서 거기는 3번은 형성도 맞고, 준거도 지향도 맞고, 그렇습니다. 네, 형성평가에 더 가깝습니다. 자, 19번. 서사평 또는 논술형 문항에 대한 바람직한 채점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채점자의 주관이나 편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채점 기준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맞고, 답안 작성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답안 작성의 이름과 번호를 답안지와 분리해서 채점해야 된다. 맞고,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안지를 평가 문항별로 채점하지 않고, 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우리가 채점자가 신뢰롭게 채점하는 것, 채점자가 일관성 있게 채점하는 채점자 신뢰도를 객관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논술로 보고 나서 이렇게 평정자간 신뢰도가 많이 바꿔질 수 있겠죠. 이를테면, 논술로 시험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채점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A 교사하고 B 교사가 똑같은 논술을 달리 평가할 수도 있겠죠. A 교사는 90점 줬는데 B 교사는 60점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A 교사가 거의 똑같은 논술이야. 근데 아침에 기분이 좋으니까 똑같은 논술에 90점 주고, A 교사가. 오후에는 부인하고 싸웠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지인데 80점 주고, 이럴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채점자 간 일관성이 없는 거, 또는 채점자 스스로도, 그렇죠?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어쨌든 이걸 다 하기는 힘드니까 완벽하게 맞기는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일단 채점 기준표를 주면 미리 채점 기준표 보고 채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이 어떤 일관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채점자 수를 늘릴 수 있어. 채점자 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 우리 쌤 이름 보면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쌤이 만약에 자 학교 다닐 때 담임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담임선생님 채점을 하는데 이 평소에 공부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논술 채점하면 어떻게 되겠어? 객관적이 좀 되게 힘들겠죠. 그 논술 자체를 채점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영향을 주길 수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채점자의 이름을 가리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쌤 문항별로 채점하는 게 좋아요. 문제지별이 아니라 문항별로 채점. 문항별로 채점.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냥. 자, 20번 포트폴리오의 평가에 대한 기술이다.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쌤 생각해봐. 포트폴리오 그렇죠? 포트폴리오는 서류처리나 작품집. 자, 서류처리나 작품집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쌤들이 포트폴리오를 여러 활동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쭉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 봐봐. 평가의 수행 목적은 포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니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뭘 제작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품을 쓰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 목적 자체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목적이 좀 구체적이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못 만들어내서 학생들이 알 수가 없겠죠. 학생간 또 비교도 힘들겠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거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신문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신문을 만든다는 게 좀 더 명확해야 되고 신문 중에서도 어린이 신문인지 무슨 신문인지 정확히 해야 되겠죠. 또는 교육과 관련된 건지 정치 뭔지 정확히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21번 맥밀란이 주장하는 수행평가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딱 쌤 보니까 답이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채점 기준 특히 이렇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 우리가 객관식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있어줘야 되겠어. 채점 기준표가 미리 마련돼 있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그래야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 거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거다. 이게 정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2번.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해서 보이는 반응을 평가자가 관찰하거나 그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수행 기준이다. 우리나라 수행평가를 강조한 7차 교육과정부터 이 도구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행과정 혹은 과제를 체결한 후 얻은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반응의 방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평가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쌤이 이걸 가져왔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 평가하는 방법은 수행평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정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겠고 그렇죠? 먼저 체크리스트 다음 루브릭 이걸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 과제 준비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과제 수행에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 평점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뭐 숫자로만 할 수 있습니다. 1점에서 5점, 3점, 4점, 2점. 물론 여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주 잘했음, 상당히 잘한 편임, 보통, 상당히 못함, 그다음 아주 못함, 뭐 이렇게. 그런 숫자하고 기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쌤 혹시 이런 표 봤어요? 이런 표? 여기 등급은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국어에 있어서 문장이 문해력은 독서에 대한 문해력은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이 문해력을 독서하는 능력을 글로 써내는 능력은 조금 A 점수니까 A니까 써내는 또 뛰어나고 또 이를 비판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또는 논술하는 것도 잘한다. 이 문장을 독해내는 능력은 높지만 문장을 뭘로 옮기는 거에서는 서술로 옮기는 데에서는 약간의 미진함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편이고 특히 비판적 사고도 무난한 편이다. 그럼 B에 핵점을 주겠다. B를 주겠다. 여기는 쭉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써진 거 혹시 봤어? 보셨어? 이게 루브릭이에요. 루브릭.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가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수행평가는 순전히 뭐 한다 그랬어? 프로젝트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평가를 한번 해보면 기후와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어. 가르치고 나서 선생님들 평가를 할 때 제가 프로젝트 평가를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뭐였다면 뭡니까? 뉴스에서 날씨 보도하는 사람 누구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한 명 한 명 나와서 기상캐스터 대상은 자기 반을 대상으로 기상캐스터를 해보도록 하면서 제가 채점을 한다고 해봐. 그럴 때 어떻게 돼? 날씨에 대한 요소를 잘 알고 있고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잘 말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 A. 그 T는 날씨에 대한 요소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고 날씨가 생활에 미치는 내용도 이해가 거의 없으며 학생들에게도 거의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E. 그쵸? 이렇게 제가 수행평가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겠죠. 그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루브릭이라고 해요. 루브릭. 루브란 뜻이 붉은 뜻이야. 붉은 뜻인데 서양에서는 붉은 게 권위를 상징해. 권위. 그래서 검판사들 보면 서양에서 보면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고 하죠. 그다음 우리가 권위 있는 시상자인 레드 카페 붉은색으로 카펫을 깔죠. 권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루브릭이라는 말은 그만큼 권위 있게 채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서술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쭉 서술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권위를 갖도록 서술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 인정하게 그렇게 서술이 돼야 된다. 이게 루브릭이었어요. 네. 수행평가에서는 루브릭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23번은 이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스티븐슨이 이야기한 Q 분류법이라고 있어. Q 분류법. 네, 이런 건 한 번 시험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 건 무시합시오. 자, 전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 쳐도 네이버 지금 백과 위키백과 있죠? 거기 쭉 나오는데 그 정도만 읽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 24번
어떤 하나의 특징에 입각해서 아동의 전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은 이건 뭐라 그랬어? 어떤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아동을 평가하는 것. 이건 이제 평정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평정의 오류 중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갖고 오류를 범하는 걸 헬로 이펙트, 즉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후광 효과. 그렇죠? 1번 후광 효과. 이 부분은 조금 일단 이 부분도 크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쌤들 시험에 나오면 후광 효과가 나올 확률이 좀 커요. 왜냐면 자, 보통은 채점을 할 때 어때요? 음악이나 체육 같은 거 우리 학교에서 실제 채점할 때 이 반장이 하면 어때? 선생님들 더 많이 주죠? 더 잘 주죠? 또는 뭐 거의 1, 2등이야 전교에서. 그러면 조금 더 잘 주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진짜 참 착한 반장이니까 아무래도 착한 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뭣도 여기도 열심히 했을 거고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요인이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걸 후광 효과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25번 집단 역동 이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심지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 거기 한 10년 거 모아놨는데 지금 어쩌다 한 번씩 나온 거죠. 10년 만에 하나 나온 거 이런 것들 모아놨는데 사회성 측정법은 이런 거 말합니다. 간단히 이것만 이야기만 해두겠습니다. 사회성 측정법은 말 그대로 뭘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시오메트리라고 그래서 사회성. 그래서 아주 간단했어요. 측정하기 아주 쉬워. 자, 반을 정해줘요.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친구 2명만 적어내라. 2명만.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씁시다.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A, B, C, D, E, F, C, H 쭉 있다 합시다. A는 B하고 C하고 B는 A하고 뭐 D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받기는 2사람씩만 이렇게 받으면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다 붙여놔. 이제 그려봐. 이렇게 그려보는 그림을 교우도라 그래요. 교우도.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다른 애들이 C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A는 보니까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하는 애로 찍네. 모든 애를 꼭 다 찍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애들이 그럼 딱 봐도 선생님이 딱 만약에 이 반을 분석한다면 A가 상당히 인기가 있네. 그쵸? 근데 F는 한 명도 안 받아. 한 명도 F한테 좋아한다는 것이 없어. 쪽지가 없어. 쪽지 적어놓는다. 그래 보니까 완전 F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F는 상당히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지금 외톨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쉽게 왕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이죠.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그다음 이게 3월 달에 그랬는데 5월 달에 또 어떻게 바꿔졌는지 2사람씩 적어내라 그러면 또 어떻게 바꿔졌는지 또 알 수 있겠죠. 그걸 집단 역동 어떻게 변했는지 그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왜 인기가 좀 좋았냐면 시험에 이때쯤 나올만 했었냐면 그때 학교 폭력이 한참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리고 학교 폭력일 때 가장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조사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유용한 방법이 사회성 측정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방법에 이제 장단점만 할 거니까 딱 이것만 알아둬요. 장점은 뭐냐면 정말 누구도 사용하기 쉽죠. 저 못 그린 사람 어디 있겠어. 두 사람씩 들어가서 놓고 그리면 되지.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방과 같이 집단의 역동적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선생님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딴 사람 찍고 있어.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항상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 실제로 이거 해보면 이렇게 집단을 정해주지 않으면 막 3반에 있는 애, 일반인들 3반에 있는 애를 지적하고 그래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 집단의 성격을 잘 아는 교사가 학급 담임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뭐 이런 것들에 좀 유의하는 거 그 정도로 알아두면 돼요. 끝. 26번 정기적 영역 평가를 위한 사회성 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018년 지방직 여전히 학교 폭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문제가 계속될 수 있겠고 선택 집단의 범위가 명확히 맞죠? 측정 결과를 개인 및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문항 작성 절차가 복잡하고 이라고 그랬죠. 지금 사회성 지금 굉장히 쉽다고 그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될 수 있으면 학급 담임이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뭘 알 수 있으니까. 학급의 성격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8번은 28번 이걸 뭐라 그럴까? 한번 우리 쌤 풀어봐. 이 센스의 문제.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정의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자, 핵심이 뭐냐면 단시간 내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자, 관찰하면 단시간 내에 수집할 수 있나요? 관찰?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면접은 정말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제일 쉬운 건 뭐야? 사례 연구도 사례가 많아야 되겠죠. 질문지법이죠. 질문지법. 혹시 우리 쌤들 중에서 지금 학사 때나 지금 또 혹시 석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논문을 써보신 분이 있어요? 논문 쓸 때 거의 대부분 뭘로 써? 질문지 나눠주고 분석하죠. 그래서 이 질문지법을 안진뱅이 방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질문지 띡 나눠주고 거두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 질문지법. 그 다음 29번부터 저 같으면 제가 교육평가를 공부한다면 방금 공부한 거 첫 수업 본론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풀어보고 말겠어요. 두 문제 평가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데 나오는 해가 거의 사회성 측정법만 지금 2번 반복해서 나왔고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출된 지역이 아닌 부분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평가에서는 유형하고 평가 도구 제작에서 평가 목표를 세울 때 평가 목표를 설정할 때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와 분류식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장면이 결정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 평가 도구 제작 이게 중요해요. 평가 도구 제작의 양호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쌤, 자 교육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 자 다시요.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자 이 진단평가냐 형성평가냐 총괄평가냐 이거하고 규준지향, 준거지향, 성장지향, 능력지향 이거하고 그 다음 객관식이냐 수행평가냐 이거하고
그다음 여기 평가도, 우체자,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이 네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거의 매년 교육평가가 시험이 거의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매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평가도구 제작은. 그래서 이 유형하고 평가도구 제작은 이 교육평가에 배분된 것 중에서 한두 문제 배정되는데 저거 아니면 이게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신뢰도부터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뢰도가 뭘 신뢰도라고 그럴까? 신뢰도. 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뢰도를 지금 일반적인 신뢰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자, 우리 쌤 친구분이 있다고 합시다. A하고 B하고 있어요. 친구분이. A는 돈을 빌려가기만 하면 안 갚아요, 쌤한테. B는 빌려가면 큰 돈이죠. 쌤한테 좀 큰 돈, 뭐 2만 원, 3만 원 이러면 갚아요. 근데 500원이나 1,000원 빌릴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어디 갑자기 그런 건 잊어먹고 안 갚아요. 누가 더 신뢰로워요? A하고 B하고? 일상에서는 B가 더 신뢰롭죠? 그러잖아. 한 500원 뭐 갑자기 없어서 주라 그랬는데 그거 잊어먹었다고 해서 좀 그러지 않잖아. 그런데 2만 원, 3만 원 꼭 갚으니까. 근데 이 평가 도구에서 말하면 이쪽이 더 신뢰로워요. 일관되니까. 일관되게 안 갚으니까. 어쨌든 일관돼야 돼, 일관돼. 자, 여기 티코가, 티코는 쌤 처음 모르죠? 티코. 껌 붙으면 못 가는 티코. 알아요? 티코 차 있고, 여기 그랜저가 있어. 티코 차는 영하로만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려. 그랜저는 어쩌다 한 번씩 안 걸려. 그럴 때 신뢰도 높은 것은 티코. 그러니까 일반에서 생각하는 신뢰도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느냐만 봐. 다시요. 신뢰도는 어떻게 본다?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느냐를 본다. 그래서 측정 결과의 일관성만 본다. 측정 결과의 일관성. 그러면 자, 쌤. 지능을 측정하려고 해요. 지능을. 그랬더니 IQ로 측정하는 경우하고 머리 둘레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Q 검사로. 그러면 IQ 검사로 측정하면 누가 더 신뢰롭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IQ로 측정하면 100 나올 때도 있고 105 나올 때도 있고 뭐 115 나올, 110 나올 때도 있고 이러죠. 또는 98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머리 둘레는 맨날 변해요. 아마 잴 때만 똑같을 거예요. 재는 사람이 손이 좀 흔들려서 할지 모르지만 거의 다 만약에 40cm였다면 그 다음날도 40 이렇게 되지 갑자기 뭐 38, 35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외계인도 아니고. 그럼 누가 더 신뢰로운 거야? 이게 신뢰로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신뢰롭다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신뢰롭다 그건 평가에서는 측정 결과가 일관성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흐름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 타당도는 의의가 여기 측정 결과 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측하, 측평이야.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야.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 그러면 이제 여기 신뢰도 타당도에서 봅시다. 타당도 측면에서 지능을 측정했는데 IQ로 측정하고 머리 둘레로 측정하고, 지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으로서 지능을 측정할 때 IQ로 측정하는 거 상당히 뭐가 있어. 그래서 검사 점수의 해석이 적절하고 정확한 거. 여기에 100을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해석은 좀 정확하죠. 적절하죠. 근데 뭐 머리 둘러로 해서 지능이 40cm 이상.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능을 측정할 때 IQ로 측정하고 머리 둘레로 측정했을 때 머리 둘레로 측정하는 게 신뢰도는 더 높을지 모르지만 타당도는 거의 없다. 머리 둘레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잖아. 지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IQ로 설명하면 IQ는 지능을 측정할 때 머리 둘레로 측정한 것보다는 지능이 약간 신뢰도는 약간 낮을지 모르지만 타당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객관도는 뭐냐면요. 다시 다들 합니다. 객관은 채점자 신뢰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 같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지문에 신뢰도, 객관도 둘 나오면 분명히 타당도가 답이에요. 잘못하면 객관도는 채점자 신뢰도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객관도가 답인데 신뢰도도 답일 수 있어요. 채점자 신뢰도니까. 그게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같이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둘이 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아까 채점자 신뢰도는 이야기해봤죠. 그래서 채점자 간, 채점자 내 일관성. 왜냐하면 뭐니까? 신뢰도니까. 채점자 간, 채점자 내 일관성. 실용도는 경제성과 용이성. 이걸 말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딱 설명 한번 하고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100문제로 측정한 거나 50문제로 측정한 거나 똑같아. 뭐 측정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어. 거의 능력을 거의 비슷하게 다 측정해낼 수 있어. 그럼 될 수 있으면 몇 문제로 하면 좋겠어? 50문제로 하는 게 좋겠죠. 경제적이죠. 쌤, 수학 성적 알아본다고 10,000문제 됐다고 생각해봐. 미쳤죠? 이 100문제, 50문제인데도 측정할 수 있는데 10,000문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떨어진다고 보시고. 그 다음, 그런데 이건 어떤지 봐봐. 100점 만점인데, A 교사는 23문제, B 교사는 25문제 출제했어. 23문제 다 맞으면 100점? 그 다음 하나 틀리면 95.3344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죠? 채점.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 틀리면 100점. 미안해. 다 맞으면 100점. 하나 틀리면 96점, 92점. 이렇게 딱딱 내려오겠죠? 그럴 때는 비록 두 문제가 적다 하더라도 훨씬 여기가 뭐예요? 채점하기 용이하잖아. 여기가 약간 경제적이더라도 훨씬 더 큰 용이성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23문제나 25문제로 똑같이 채점한다 하더라도 두 문제 더 만들어서 25문제로 채점하는 게 훨씬 더 실용도는 높겠죠. 끝. 그리고 실용도는 잊어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시험에는 100%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 다시. 이것만 알면 우리 쌤 너무 쉬워서 좋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조금은 더. 방금 신뢰도하고 타당도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아, 참, 우리 쌤들 신뢰도 타당도는 다 공부했죠?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참. 그렇죠? 풀면서 우리 쌤 신뢰도 타당도는 공부했죠? 풀면서 그럼 내 목표를 달성 못하는데 오늘 못 끝내는데 다. 지금 저희가 뭐만 남았어? 평가, 그 다음 수업 2개 남았죠. 4차랑 남았구나. 이것 때문에 못 끝내겠구나. 이렇게 남았죠. 안 한 게 없잖아. 그래. 자, 좀 쉬었다 가시 그럼 신뢰도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